이달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겠지만 서울은 2분기 공급 물량이 줄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건설 원자재 값 폭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달 수도권 분양 물량이 만 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월 전망 경기 지수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 오른 1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전망치 이후 4년 1개월 만의 최고치로 BSI가 100포인트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 보는 사람이 또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전망 경기지수가 최고 수준을 보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내내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했던 이동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우려스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산은회장으로서 마지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임기가 1년 5개월 남았지만 스스로 물러나기로 하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만의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사임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정부 임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교체기마다 기관장 흠집 잡기, 비난, 흔들기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임기에 맞춰 주요 기관장들을 5년이나 2.5년, 2.6년 임기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담회에서 10여 개 대기업 구조조정과 경영 실적 개선 등 현 정부 5년간 산업은행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구조조정 책임론이 거론된 것에 대우조선, 쌍용차, KDB생명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세 건 근거로 지난 5년 구조조정한 것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내는 합리적 구조조정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이 세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금호타이어, 한국GM, 대우건설, HMM,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STX조선, 두산중공업 등 11개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는 부산 이전에 대해서 사는 지방 이전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국가 주요 경제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퍼주기가 된다며 확고한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다른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겠지만 서울을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우선 1분기 주택 매매 임대 시장이 작년 4분기에 이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9월부터 빠르게 오르고 금융 규제도 강화되며 가계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분기별 공급량 차이로 인해 전세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DI는 서울은 2분기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주거비 상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달 수도권 분양 물량이 만 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건설 원자재값 폭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분양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신규 단지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앞둔 데다 자재값 인상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가구 수는 당초 예정 공급량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말 진행된 조사에서 4월 분양 예정 단지는 44개 단지, 약 2만 6천 가구였는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20개 단지에 11,0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달은 전국 총 24,598가구가 분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가구 수는 25% 증가했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 물량은 8,285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에선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제 89가구 아파트 1개 단지만 분양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일부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애초에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뒤로 수년하는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6월에도 표준형 건축비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난 3월 원자재값 인상으로 건축비 상한액을 작년 9월 대비 2.64% 올리고 다음 달 1일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비 상한액이 인상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분양가를 더 높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달 4월 국내 증시는 녹록지 않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중국 봉쇄, 거시적 요인들이 여전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새롭게 시작한 5월에 미국 연방공개준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FOMC라고 하죠.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지금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5월 증시 어디로 가는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5월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한 2,687선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2,23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역시 0.32% 내린 901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9원 20전 오른 1,265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5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단보다는 하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증권사들은 대체로 코스피 2,600선을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640선에서 2,840선을, 삼성증권은 2,600선에서 2,850선을 제시했습니다. 성장 둔화 속 물가가 급증하면서 증시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데다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유동성 환경도 부담인데요. 결국 코스피의 추세적인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강한 긴축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고요. 이게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가 5월 FOMC 회의 같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 증시가 오는 5일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요. 관건은 얼마를 올리느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0.5%포인트 인상은 2000년 이후 처음이고요. 게다가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로 활용하는 3월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40년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물가 급등에도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연준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0.75%포인트 인상안을 언급하며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좀 좋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논의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지금 본격적인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시간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시장은 과거 사례보다는 더 큰 규모로 더 빠르게 양적 긴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일단 다음 달부터 2에서 3개월에 거쳐서 월간 자산 축소 규모를 950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만 쭉 정리하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FOMC 이후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소지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부담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게 되고요. 또 안전자산인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로 또다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연초부터 이미 금리 인상, 긴축 이야기는 꾸준히 이어졌던 재료긴 만큼 이미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상 수준에서만 나온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매도 공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7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지금 13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외환당국에서 강력한 구두 개입에 잠시 환율이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이 한 10원 가까이 올랐죠. 통상 강달러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13조 7,618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강달러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달러를 약화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환율이 고점 레벨을 지금 높이고 있는 만큼 한동안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피난처 찾기에 분주할 텐데 어느 업종이나 종목이 피난처가 좀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대내외 증시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단기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안정적인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조언인데요. 1분기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은 에너지, 철강이나 비철, 운송, 통신 서비스,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폭탄이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와 자동차 업종도 환율 상승과 함께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리오프닝 수혜, 엔데믹 수혜로 인해서 식음료 연추나 화장품주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시장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1,554개사에 대한 정기소속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기 지정했습니다. 소속부는 기업 규모,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기술력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로 결정됩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은 재무 실적 개선과 벤처 인증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우량기업부 35개사, 벤처기업부 36개사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투자주의 환기 종목 심사도 진행됐습니다.
기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중 FN 리퍼블릭과 코오롱 티슈지는 정기 지정 사유 해소로 환기 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비적정하다는 이유로 BDI, 코스나이, 시티랩스 3개사는 환기 종목으로 유지됐으며 이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DYD는 같은 이유로 정기 지정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투자자가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 지정으로 새롭게 지정된 법인은 없었으며 지난 3월 지정된 오스템 임플란트, 에디슨 EV, 클리오 등을 포함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총 6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엔데믹 시대가 가까워오며 이 체험 마케팅이 부쩍 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체험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소비자 맞춤형 주방 가전을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하이엔드 주방이 독립적으로 보이면서도 실제 가정집처럼 테라스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이도 살짝 미는 힘으로 열 수 있는 빌트인 냉장고부터 자유로운 범위로 사용 가능한 인덕션, 그리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새 단장을 마친 삼성전자의 데이코 하우스. 올해로 개관 4주년을 맞은 데이코 하우스는 데이코를 포함해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인피니트 프리미엄 라인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우스는 집을 짓다라는 콘셉트로 6대 명품 주방 가구 브랜드와 협업해 쇼룸의 느낌을 줄이고 실제 주방 공간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코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인수한 럭셔리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컬럼 냉장고는 냉장, 냉동, 와인, 김치의 4가지 모듈 중 선택이 가능해 실용성을 더해줍니다. 데이코는 주방에 투자하는 개인 소비자를 공략할 뿐만 아니라 B2B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와 리조트 등을 중심으로 데이코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나인원 한남, 서울숲 아크로 포레스트 등을 포함해 최근에는 부산 협성휴폴에 294세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빌트인 가전 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분사 5년 동안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8천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 2015년 네이버 사내 독립기업을 거쳐 2017년 5월 분사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이용자 수는 5년 전 분사 당시 4,60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 선보인 각종 웹소설과 웹툰 플랫폼을 모두 합쳐 올 3월 기준 1억 8천만 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5주년을 맞아 네이버 웹툰이 만든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넘버원 스토리테크 플랫폼의 위상을 갖게 됐다며 지난 5년간의 성장보다 다가올 5년의 성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H가 전세 임대주택 총 3,00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오늘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 자격 요건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자격 요건 등이 충족한다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가 극심한 기후 재앙을 겪으며 가장 크게 위기를 느낀 게 에너지였다고 하죠. 유럽의 경우에 바람이 약해지면서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게 됐고요. 대홍수로 인해 태양광 시설 가동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됐는데 이게 국제적인 유가 인상으로 또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 기후 변화 대응에 뭐 친환경적인 이른바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초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 극심한 에너지 난을 갖다 겪고 나서부터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과도기적으로라도 신재생 에너지 대체 순화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와 자금, 그다음에 계획을 갖추고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원전 같은 경우는 전환적 녹색 에너지원으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발전은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이산화탄소 상당량입니다.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2030년 안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입니다. 예. 집행위원회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아니다. 그러나 배출 온실가스가 적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로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전환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녹색 투자는 우리한테 이제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이제 그린, 녹색이라는 거랑 녹색하고. 이제 텍소노미, 이걸 갖다 이제 합친 그런 말인데요. 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린 텍소노미 유럽 연합이 2020년 6월에 처음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원전, 다음에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초에 유럽 연합의 과학 전문 담당인 공동연구센터가 원전이 초래하는 환경적 피해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1년에 극심한 기후 위기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유럽 지역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의 녹색 투자 분류를 승인하려는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녹색 투자로 지정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친환경 에너지에다가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가 포함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사들의 투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미국은 이미 녹색 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제외돼 있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도 갑론을박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원전 하면 우리가 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에서 탈피해서 소형 원자로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SMR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고 각광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SMR이 뭡니까? 일단은 이제 SMR은 이제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자로라든가 증기발생기라든가 냉각제 펌프라든가 가압기 등 예.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안팎의 소형 원자로를 말하는데요. 예.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 원전에 대비해서 뛰어난 안정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서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지로 불립니다. 또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에너지 발전 효율이 훨씬 높고요. 기존 경수로 및 중수로와 달리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이때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할 때 만들어진 증기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예.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사용을 하는데 나트륨은 끓는 점이 높고요. 물보다 더 많은 열을 갖다 흡수할 수 있어서 폭발 위험이 줄어들고요. 나트륨 발전소는 핵분열에 문제적인 위험한 부산물인 핵폐기물도 덜 생산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설하는데 대형 원전 건설 비용의 7분의 1 정도고요. 활용 부지도 100분의 1밖에 들지 않고요. 다음에 해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1000메가와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 한 기가 300 정도면 한 30%지만 그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게 SMR 개발이 주력하는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예. 혹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 등 뭐 거의 전 세계에서 71종 이상의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영국 등이 이제 개발 지금은 주도하는 형편이죠. SMR은 2030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에 가게 되면은 SMR 시장 규모가 최대 6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SMR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SMR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원전을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에너지부의 원자력 전략 비전에 따라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SMR 개발에 7년간 약 3조 8천억 원 투자를 확정을 했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SMR 개발을 포함해서 원자력 부분에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도 SMR 개발 또 상용화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약 6,2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러시아는 2028년까지 동시베리아 아쿠티아 지역에 육상 SMR을 건설해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급격히 늘려가던 선진국들이 고에너지의 간헐성으로 고통받으면서 에너지 안정성이 뛰어난 소형 원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책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